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자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죠. 예. 어떤 한쪽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성 원리를 보니까 헌법재판관이 9명입니다. 근데 9명인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우리나라의 그 상권 분립에 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골고루 3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권력 간의 상호 견제가 작동되도록 이런 분산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이 헌법적인 균형을 도모하려는 87년도 그 제정 헌법의 그 당시에 그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구성이 좀 편향돼 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편향돼 있고 또 진보 우위 구도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경험상 보면요, 이 헌재 결정이 자신을 추천한 진영의 이념의 대리인으로서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래서 그 쟁점에 있어서 그 진보 성향 재판관들은 상당히 결론이 아주 일치합니다. 뭐 아주 뭐랄까 단결이 될 정도로 이런 정도까지. 그런데 이거는 좀 그 우리가 헌재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또 법원에도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배당되면은 당사자들이 제일 민감한 게 이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차베스 정권이 2004년도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친정부 인사를 다수 임명했고, 그래서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은 이제 붕괴됐고, 이 정상적인 판단 대신에 정권 옹호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금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법적인 정의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그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그 후보자님은 지금 대법관 재직 시에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동참해서 보훈은사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재판을 도왔던 그 분들이 다들 지금 뭐 국회의원도 되시고 또 중요한 공직에 임명이 됐어요. 근데 또 우리 그 후보님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바로 소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그 정영식 재판관이 연수원 17기, 조한창 재판관은 18기, 김영두 재판관은 19기예요. 지금 후보자는 20기시죠. 네. 완전히 3기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앞으로 있을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또 청탁 인사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기후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 판단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미 2018년 12월 달에 보니까 대법관 이제 그 되시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비판했고 또 본인이 또 사과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헌재 소장으로 지금 지명이 되셨어요. 일반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야. 그렇지만은 지금은 소장으로, 예?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이 되셨어요. 헌법질서수호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영이 서지 않겠습니까? 예. 대법관보다도 위상이 높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재건축 그 정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재건축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가고 그때마다 대박이 나셨어요. 네? 2번 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 주공 아파트 그 이제 매입을 했을 때 처가에서 2억 4천 융통을 했다. 유영아 의원님 이제 질의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장인 장모로부터 빌렸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근거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송금 자료가 아, 있습니다. 송금 자료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뭐 그 빌렸으니까 뭐 이자 주셨나요? 네, 그런 거 다 송금 자료에 나타나고 아, 있습니다. 이자도 주셨어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또 갚으셨고. 네, 네. 네. 그러면 그 이외에는 어떻게 그래도 재산 형성을 어느 정도 좀 하셨네요? 뭐 저희 어떤 처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위원님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딱 하나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건축 정보를 알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 재건축 아파트는 그 주변 일대가 다 그냥 재건축된다는 게 뭐 공지의 사실이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노건 한신 아파트가 이제 메이플 자이 아파트로 됐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세가 50억이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후보자는 이 평범한 국민은 말이죠.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야, 후보자께서는 갭 투자의 달인이다. 이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리고 또 보니까 주민등록 이전하는 게 제가 어저께 그거 보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주민등록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전하시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과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저 아파트 하나 사면 그냥 계속 거기서 20년, 30년 삽니다. 예? 근데 그런 걸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맞습니까? 네. 삼권 분립. 근데 지금 이 삼권 분립이 아주 흔들리고 있어요. 뭐냐? 지금 입법권을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면서 지금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자 그 당시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대법관 탄핵하겠다, 그리고 특검하겠다, 청문회 세우겠다, 그리고 재판 절차 중지법 하겠다, 대법관 증언하겠다. 사실 사법부로서는 대법관 증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뭐 30명 증언, 100명 증언하겠다.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 소원을 하는 그런 걸 인정을 하겠다. 뭐 공판 절차 중지를 하겠다. 엄청나게 압박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끽소리도 못하고 완전히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누워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입법부가 이렇게 사법부를 이렇게 압박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구체하긴 합니다만 그 재건축 정보와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포자협회를 팔았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는 이게 파는 게 뭐에 파냐라고 했는데도 그 당시 여러 가지 정리해가지고 노건한신 아파트를 샀고요. 한 5년간 거주했는데 저희들 그 노건한신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에 노건한신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고 사실상 그 일대 재건축에서 노건한신 아파트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5년 거주 후에 갑작스럽게 서울시가 결정돼가지고 어쨌든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는 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구체하지만 변명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 저 유념하겠습니다. 판사들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워낙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각 법관들은 법관들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간사님들, 양당 간사님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장동혁